안녕하세요. 정책 배틀 청청 시작합니다. 정책 배틀 청청은요, 청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다라는 의미에서 풀을 청과 들을 청을 사용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시각으로 사회 이슈를 탈탈 털어보는 시간이죠. 또 사회적 협동조합 빠띠, 대학알리, 공익저널, 그리고 뉴스 팟캐스트의 후원과 함께합니다. 그럼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대학알리 아나운서 홍지원, 그리고 함께 해주실 두 패널 고려대학교 김도희님, 고려대학교 고영빈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도희님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사학과 2, 3학번 빠띠에서 아남 차스테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치 새내기 김도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빈님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역사교육과에 재학 중인 토론동아리 고란도란 27대 회장 고영빈이라고 합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다룰 의제를 살펴봐야겠죠. 4월, 바야흐로 채용의 계절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한테는 설렘보다는 또 벽이 느껴지는 시기이기도 하죠. 정책 배틀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채용차별방지법 도입 찬성 혹은 반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업에서 인재를 채용할 때 블라인드로 채용한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도희님, 혹시 채용차별방지법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럼요. 채용차별금지법이란 채용절차법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등과 함께 일컬어지며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신체 조건, 출신 지역, 학력, 나이 등의 이유로 채용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안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영빈님, 채용차별방지법 도입에는 왜 찬성과 반대 입장이 존재하는 건가요? 네, 대한민국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학벌주의로부터 채용이 영향을 받는다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출신학교 채용차별방지법에 대해서 토론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도희님께서는 혹시 오늘 어떤 입장에서 토론을 펼쳐주실 예정인가요? 저는 채용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청년 여러분들을 대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큰 근거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헌법적 평등권의 실질적 구현을 목표로 하고, 두 번째로는 능력 중심 사회로의 전환, 세 번째로는 사회적 불평등의 실질적 완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용 절차의 투명성 및 신뢰 제고를 목표로 하는 법률안이기 때문에 이에 지지합니다. 네, 영빈님께서는 그럼 반대 네, 측이시군요. 어떤 입장인지 간략한 설명 어, 부탁드립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측 스탠스고요. 현재 기업이 애초에 학벌만으로 채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법률인 채용차별방지법 자체가 불필요한 법률이라는 스탠스에서 오늘 토론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요. 지금 바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는 좌측 하단 QR코드를 통해 빠띠 타운홀에 접속해주세요. 토론 전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느 쪽에 가까운지 투표 부탁드립니다. QR코드는 계속해서 좌측 하단에 띄워둘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두 분이 오늘 정책 배틀의 첫 토론 주자들이신데요. 먼저 각오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도희님, 먼저 각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오늘 정말 오랜만에 정책 토론 라이브에 처음 나왔습니다. 경력자분들께 많이 배우고 또 청년을 대변하는 활동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최선을 다해 이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투표 많이 참여해 주셨을까요? 여러분들이 투표해 주신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채용차별방지법에 찬성한다는 입장이 5표, 또 반대한다는 입장이 3표 정도네요. 네, 좋습니다. 투표 결과는 또 잠시 후에 토론 후에 어떻게 변할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인 토론 배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기준 왼쪽이 찬성 측 도희님, 오른쪽이 반대 측 영빈님이십니다. 이 법안이 왜 필요한지 혹은 왜 위험한지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찬성 측 도희님 먼저 포문을 열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사학과 김도희입니다. 먼저 빠띠, 대학알리, 공익저널이 주관하고 뉴스 팟캐스트 등이 후원하는 정책 배틀 청청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채용의 당사자이자 우리가 들어야 할 청년의 목소리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채용차별금지법에 강력히 찬성하는 바입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 고용촉진법 등은 특정 집단의 한정적 부분적 보호만을 제공하며 학력, 외모, 출신 지역 등 광범위한 차별 사유를 포괄하는 통합적 고용차별금지 입법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패널은 채용 전 과정에서의 포괄적 차별 금지를 법제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먼저 헌법적 평등권의 실질적 구현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하나 현행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채용 현장에서는 학력, 성별, 외모 등 직무 역량과 전혀 무관한 기준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입법을 통해 헌법적 가치를 채용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해내야 합니다. 2023년 민간 영역의 장애인 고용률은 2.99%에 불과합니다. 과연 일자리 시장이 헌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능력 중심 사회로 전환해야 합니다. 불합리한 차별 기준을 법으로 제거함으로써 기업이 순수한 직무 적합성을 기준으로 인재를 선발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이는 개인에게는 공정한 기회를, 사회 전체는 인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져옵니다. 기업은 이익 추구 집단입니다. 하지만 학벌, 외모, 출식 지역들은 지원자의 능력을 보여주지 않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인재는 학력을 얻은 기회나 경력 등을 토대로 충분히 자신의 노력을 보상받을 수 있고 알맹이에 우리는 집중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 사회적 불평등의 실질적 완화, 사회차별로부터의 자연스러운 발전이 필요합니다. 취약계층의 고용 접근성 제고는 단순한 복지 문제가 아닌 구조적 불평등 해소의 문제입니다. 법적 보호망 확충을 통해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자료 6번을 보시겠습니다. 네, 이는 바로 대학마다 면접 과정에서 부여하는 점수인데요. 보시면 상위권 스카이 대학의 확연하게 높은 점수를 부여한 결과 합불이 오로지 학벌에 의한 점수 배정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청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채용 문화에서 이러한 계급이 사라진다면 평등과 자유가 사회의 문화로 확산되는 가장 빠른 길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채용 절차의 투명성 및 신뢰 제고인데요. 명확한 금지 기준은 기업의 채용 설계를 합리화하고 분쟁 발생 시 구제 절차를 명확히 하여 노사 모두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합니다. 자료 7번을 보시겠습니다. 동시에 블라인드 채용은 롤세 무지의 배열과 같은 역할을 하여 오히려 더 정확하고 이타적인 채용 기준을 설립하는 데에 역할할 것입니다. 고용차별금지법 제정은 인간의 존엄과 공정한 사회를 위한 입법적 의지의 표명입니다. 본 패널은 실질적 평등 실현과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본 논제에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도희님 말씀으로는 채용차별방지법은 개인의 존엄과 또 공정한 사회로 나가는 발걸음이다라는 거네요. 그럼 이에 맞서는 반대측 논리, 영빈님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대측 토론 패널 고영빈입니다. 학생들이 밤잠 줄여가며 수학 문제를 풀고 대입 스트레스를 견디는 이유는 명징합니다. 의치한약수, 설카포 연고 입학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더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입지가 좋은 비싼 아파트에 살기를 꿈꾸며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사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오늘 내가 열심히 살면 1년 뒤에 내가, 그리고 10년 뒤에 내가 오늘보다 행복할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명문대학에 입학하면 좋은 기업에 취업할 기회가 생길 거라고 믿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루하루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신 학교 채용차별방지법이 도입된다면 1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대학 4년 동안 다시 피 터지는 경쟁을 하고 심지어 대학에서조차 도태되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결국 채용차별방지법은 인간의 본능을 거스리는 위험한 법률이기에 본 측은 반대하는 바입니다. 1819년 프로이센에서는 자국민을 노동자로 양성하기 위해 의무교육을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이후 1903년 미국의 록펠러는 일반교육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일반교육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지식인 양성이 아닌 근로자 양성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경험한 초중고 12년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퍼포먼스가 좋은 근로자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12년 교육을 훌륭하게 이수한 고학벌, 고학력을 기업이 선호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아울러 차별이란 성별, 인종, 장애 등 특정 기준에 근거하여 개인이나 집단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불공정하게 차등 대우하는 행위입니다. 기업이 고학벌, 고학력을 선호하는 것은
앞서 설명했듯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차등적으로 대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업의 선호를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기 영합주의에 편승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에 채용차별방지법에 반대하며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채용차별방지법은 기업의 채용 재량을 과도하게 침해합니다. 채용은 조직 적합성, 학습 역량, 직무 기초 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12년 동안 검증된 성실함의 증표로서 기업이 학력을 스크리닝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아울러 학벌만으로 합부를 결정하는 기업의 사례는 현재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오직 학벌만으로 채용하는 기업이 있다면 찬성 측께서 하나의 사례라도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출신학교 블라인드 제도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명문대학은 취업을 잘 시키는 대학입니다. 블라인드 제도로 소속 대학생의 취업률이 떨어지면 대학은 명문대 타이틀을 반납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블라인드 제도에 맞춘 새로운 맞춤형 교육을 개발할 것이고 이는 다시 학벌 경쟁을 야기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학이 학벌의 영향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성적표를 가로로 발급하거나 과목명을 특징 있게 개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셋째, 이 법은 대졸 신입자보다 경력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블라인드가 도입되면 대졸 신입은 인턴 경험, 공모전 수상, 동아리, 전공 수업에서의 성과처럼 제한된 경험으로 자신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경력직은 직접적으로 직무 경험과 연관되어 있는 이력과 경력을 자유롭게 이력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리스크가 큰 대졸 신입보다 경력직을 선호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는 결국 대졸 신입의 취업난을 가속화시킬 것이 자명합니다. 심지어 블라인드로 가린 학력의 자리는 마이클 샌델이 주장하는 무작위 선발이나 고가의 사교육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턴, 공모전 수상, 면접, 토론 등 다양한 직무 역량을 기르기 위해 학생들은 고가의 사교육 시장에 발을 디딜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부모의 경제력이 또다시 채용에 영향을 끼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서 만약 스펙 경쟁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기업은 랜덤 샘플링으로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대로 경력직 선호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채용차별방지법은 명분도 효과도 부재하기 때문에 본 측은 이에 반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리하자면 되려 검증의 어려움과 또 채용 왜곡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 양측의 논리가 아주 팽팽한데 이번에는 상대방의 논리에서 허점을 찾아내는 시간입니다. 들으시면서 아, 이건 좀 아닌데 싶었던 부분들 마구마구 찔러주세요. 먼저 영빈님께서 도희님께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먼저 찬성 측에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채용차별방지법의 입법 목적과 기대 효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채용차별방지법인 만큼 차별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정의를 한 다음에 이제 학벌이나 학력으로 스크리닝을 기업이 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를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찬성 측이 생각하시는 차별의 정의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입법 목적과 기대 효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 3번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채용차별금지법은 그 대상을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과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등의 차별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 효과는 과태료 및 처벌 등 형사 절차를 통해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채용을 차별한 사람에게 과태료 또는 형사 처벌을 받게 하여 이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별 근거는 말씀드렸고 차별이란 무엇이냐고 물어주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차별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결국 본질은 타고난 차이가 노력이나 향후의 차이를 이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타고난 차이라고 하신 거 보니까 네. 선천적인 요소와 같은 경우에를 차별하는 것을 차별로 상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근데 학력과 학벌 같은 경우에는 12년 동안 훌륭하게 정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이 대학 이제 입학증과 졸업장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과연 선천적인 타고난 차이 때문에 불합리한 차등적 대우를 받는다고 보시는 건가요? 물론 12년 동안의 성실함의 징표, 학력, 학벌이 맞습니다. 그러나 과연 학벌이 그것이 다일까요? 과연
부모의 지원, 출신 학교, 그리고 서울과의 접근성, 부의 영향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저도 역시나 서울에서 태어나 좋은 부모님, 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부모님 아래에 자라면서 고려대학교에 진학하는데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학 진학 이후의 성격과 능력, 깊이는 충분히 변화하고 이에 대한 판단은 최근 순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패널분께서 발언하실 때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한다. 행복은 명문대학과 채용에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허황된 믿음에 보답하여야 할 의무는 사회에 없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자신의 가치는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지 인간의 본능이 아니며 프리센과 록펠러가 일반 교육위원회의 지식인이 아닌 근로자 양성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네 물론 동의합니다. 그러나 학업과 근로는 달라야 합니다. 학업에서 성실하다고 해서 근로에서 잘 일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를 하고 싶은 사람은 대학이 아니라 근로 현장이나 채용 현장이나 대학 내에서 활동 경력을 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찬성 측 토론자께서는 혹시 학창 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했어서 소위 스카이 대학 중에 하나인 고려대학교에 입학을 하셨는데 그러면 도희님 같은 경우에는 왜 학창 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하셨나요? 저는 대학 생활을 만끽하고 싶었습니다. 여기 오늘 청춘 토론 배틀에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청춘은 풀을 청해 봄춘자를 쓰잖아요. 저는 봄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대학교에서 제가 안암 근처에 살아서 안암에서 벚꽃도 보고 중자도 하고 그런 대학 생활을 만끽하고 저와 관심사가 같은 사학과 친구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근데 대학의 본질은 이제 후학을 양성하고 또 공부를 하는 것이 대학의 본질이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더 열심히 공부한 사람에게 학력이라는 하나의 징표가 주어지고 이러한 징표를 바탕으로 기업이 특정 학벌을 선호하는 것이 왜 잘못된 걸까요? 먼저 대학이 후학을 양성한다고 하셨는데 그 후학의 학자는 분명 학문입니다. 근로자를 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를 양성하는 기업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대학의 기준으로 채용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징표라는 어떤 학벌이란 징표를 학벌이든 어떤 징표든지 인간에게 징표를 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그 인간 본질 자체 그 사람 자체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하지 겉으로 보이는 징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업은 뭐를 보고 채용을 해야 하는 거죠? 기업은 그 기업의 이익 추구에 맞춰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 실무 능력을 중요시하여야 하죠. 그게 왜 학력이면 안 되는 거죠? 보통 그럴 수도 있지만 보통의 대개는 아니죠. 저희 역사교육과 사학과를 나왔지만 사학과에서 일한다고 과연 경영을 잘할 수 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엔 반대로 도희님이 영빈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는 질문 먼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빈님께서 현재 기업이 학벌만으로 채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자료 1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보시는 자료는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하나은행 채용 과정에서의 점수 조작입니다. 하나은행은 고학력자를 뽑기 위해서 스카이 출신에게 많은 점수를 조작하여 면접 결과를 다르게 했습니다. 물론 그 채용에 있어 학벌 한 가지 요소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채용 과정을 한번 혹시 채용 일해 보신 적 있나요? 죄송하지만 저 과외 갔습니다. 과외 프리랜서. 면접 이런 건 안 보셨죠? 내 면접 같은 거 본 적 없어요. 저는 실제로 NGO 단체에서 일하고 초등학교에서 일하기 위해서 면접과 채용 과정을 겪었었는데요. 그 채용 취준생 분들이시라면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요소 단 1점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사업체에서 학벌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서 많은 지원자를 이끌기 위한 선의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채용 차별이란 본질적으로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혹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저희가 채용되지 않았을 때 사실 채용 차별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고용정책차별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채용에서 출신 학교를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네.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보여주신 자료에 따르면 출신 학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펙과 공모전 경험, 인턴 경험, 면접 등을 종합적으로 정성평가해서 기업이 뽑는 건데 사실 해당 법률의 의미를 살펴보면 어느 대학 출신이냐는 이유로 합격과 불합격을 딱 가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차별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희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물론 기업이 다양한 요소를 판단하고 또한 표에서도 다양한 요소를 공개했기 때문에 단 한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 요소가 만으로 결정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표를 보시면 다른 면접 전수나 다른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붙은 것은 고학력자 스카이 출신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충분히 이러한 의심을 할 수 있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채용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업체가 계속해서 다른 정량적 요소를 가져와서 우리는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우길 만한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것은 이제 네. 학력을 결국 가리게 되면 스펙을 더 자세히 볼 그쵸. 수밖에 없고, 근데 이 스펙도 사실 면접이나 토론, 인턴 경험 등은 사교육으로 커버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대치동에 이렇게 네. 채용 사교육 시장 형성되면 사실 부모의 경제력이 더 직접적으로 채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이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 거 아닐까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저도 면접이나 사교육에 악순환을 주는 것을 반대합니다. 하지만 경력자에 유리하다는 것은 활동의 핵심 내용을 서술하는 식으로 가려서 타이틀이 아니라 내용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이 기존 물론 면접 사교육, 대치동의 면접 사교육을 더 가속화할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좋은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중고등학교 때 요즘에는 7세고시라는 말도 있는데 7살 때부터 부모의 능력에 따라 그런 사교육을 받는 것보다는 이제 성인이 됐으니 성인의 능력과 알바를 하고 능력과 자신의 능력에 따라 사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학력은 블라인드를 하고 네. 왜 토익 성적이나 인턴 경험, 동아리 또는 전공 수업에서 받은 직무 연관 경험 등 같은 경우에 왜 블라인드를 안 하는 거죠? 말씀해 주셨지만 직무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원래는 도희님께서 질문하는 네. 타임이었으니까요. 네. 저희 질문 더 남으셨나요? 네. 그러면 질문 네 해주시죠. 좀 관련된 질문인데요. 그 학력의 블라인드로 하면 경력자가 유리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이미 사업체가 신입 채용을 꺼리고 있고, 그 이유는 수십 기간과 인재를 키우려는 시간, 자원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력을 본다고 해결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마이클 샌델을 언급하시면서 학력을 가리게 되면 랜덤 셀렉션이 되어서 라고 표현하셨는데, 저는 좀 옳지 않은 단어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능력 외 직무 능력과 경험을 판단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랜덤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학력을 본다고 해서 취업난이 해결된다고 주장을 한 것이 아니라 네. 학교를 안 보게 되면 취업난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강화 약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두 번째 질문 한번 다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그 마이클 샌델의 랜덤 셀렉션이 옳지 않은 단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면, 능력이나 실무 경험들을 보는데 어떻게 랜덤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비슷한 토익 점수랑 네. 비슷한 인턴 경험, 비슷한 공모전 수상 경력, 비슷한 학과, 직무 역량을 갖춘 사람들 중에서 결국에 한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예를 들어 지방대학 출신인 사람이 한 명 있고 스카이 대학 출신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학력을 둘 다 가리게 되면 사실 스펙만으로는 거의 비슷한 학벌이 있으면 비슷한 그러한 사례가 있으면 결국 이제 기업 채용 당사자는 결국 둘 중 한 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에 놓이기 그런 때문에 상황에서요? 랜덤 샘플링이라는 워딩을 쓰는 네, 겁니다. 그런 표현이라면 이해합니다만, 비슷한 상황, 물론 정량적으로는 존재하겠죠. 하지만 정성적으로 같은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같은 토익 시험을 봤어도 그 과정에서 얼만큼 점수를 올렸고 얼만큼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지식을 공유했는지, 이런 이야기를 면접에서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 오히려 정성적인 평가가 강화되기 때문에 공정과 상식을 중요시 여기는 청년 세대 같은 경우에는 비토 정서가 더 강해질 것 같거든요. 오히려 더 불공정한 채용 시스템 아닐까요? 네, 저도 사실 그 부분을 함께 걱정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미국의 수시 입시 제도를 사용해서 몇 년간 수시를 확대해 왔으나 최근 5년 정도 전에 있었던 입시 비리로 인해서 점점 또 다시 정량적 평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질문 너무 열정적으로 네. 해주셔서 제가 너무 감동스러운데요, 지금. 네,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이 열정에 힘입어서 형식 없이 자유 토론을 한 20분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로
아주 부인님 아, 말씀하시는 감사합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아까 정성평가에 대한 얘기를 네네. 조금 더 하고 싶습니다. 입시에서 그래서 정성평가가 줄어들었지만 사실 정성평가 자체가 공정과 상식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직접 학업에 정말 관심 있는 인재를 뽑기 위한 중요한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이 기업이 사실 학력과 고학벌자를 선호하는 현상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고학벌자와 고학력자를 뽑는 것이 기업의 이윤극대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뽑는 걸 거잖아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입시에서였고요. 네. 입시에서 당연히 학업적 능력을 우선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기업이 학벌을 우선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조금 구체적으로 저는 듣고 싶은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은 실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절대 학업이나 똑똑한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스트리트 스마트와 북 스마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스트리트 스마트를 뽑아야 하지 북 스마트를 뽑아서는 안 됩니다. 근데 말씀해주신 거 보면 앞선 자료 6번 같은 경우에는 네. 기업들이 고학력자랑 고학벌자를 선호한다는 증거를 네, 제시해 선호하죠. 주신 거잖아요. 그것은 허황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그 단순히 학벌이라는 가장 알기 쉬운 일종의 치트키를 사용해서 치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윤 극대화를 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고학력자랑 고학벌자를 선호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요. 실무 능력을 봐야죠. 근데 왜 기업들은 이 고학력자랑 고학벌자를 선호하는 거죠? 그게 가장 쉬운 길이니까요. 노력을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인재를 키울 시간과 재원이 없으니까요. 근데 제가 살짝 이해가 안 되는 네. 것은 기업의 제1차적인 본질적인 목표는 이윤 이윤 추구죠. 극대화 추구가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런 기업이 만약 도희님 말씀대로 출신 학교를 블라인드하고 직무 역량을 보는 것이 이윤 극대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방식을 기업이 자유롭게 선택하면 되는 것이지 왜 기업에게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자유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채용자 여건을 과감하게 이제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지 저는 이 법률이 본질적으로 인간의 본능을 거스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기본적으로 이 법률이 자유경제주의의 고용주의 재량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어떤 고용주도 완벽할 수 없고 어떤 고용주도 완벽한 이익을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이익 추구 집단의 일종의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들이 어떤 길을 살아왔든지 한 사람의 그 사람이 어떤 이익을 생산해낼 수 있는지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주의가 항상 복지 정책과 지원 정책이 따라붙어야 하는 것이고요. 저는 이게 바로 그러한 보완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채용차별 방지법이 복지제도의 일부분이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복지제도는 아니고 그냥 자유경제주의가 복지제도가 필요하다 그런 것처럼 채용 시장의 이익 추구 집단에게도 보완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근데 저도 일부분 동의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헌법에는 크게 자유시장 경제 질서와 사회적 경제 질서로 두 개로 나뉘어져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근데 이미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이미 블라인드가 도입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는 어느 정도 도입이 된 상황이라고 저는 인지를 하고 있고 네. 반대로 이것을 민간 기업, 즉 사기업까지 확대해야 하는 그러한 당위성을 입증을 해주셔야 되는데 본질적으로 민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가 아니라 자유시장 경제 질서가 모토, 즉 메인일 수밖에 없는데 왜 자유시장 경제가 본질적인 이러한 시장에서 왜 블라인드 채용을 왜 강제를 기업에게 해야 하는 것이죠? 과연 학벌 하나 가린다고 그게 자유경제주의가 공산주의가 되는 것일까요? 사회주의가 되는 것일까요? 학벌은 단 하나입니다. 대학교 이름 석자일 뿐입니다. 그거 외에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에서 얼마나 돈을 더 잘 벌어올지 이거에 집중하는 게 더 진정한 자유경제주의를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학력을 가리면 기업의 이윤이 극대화된다는 네. 일종의 명제관계를 두시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되면 너무 도박 아닐까요? 기업들 입장과 국가 입장에서는 학력을 가리고서 뽑는 것이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야지만 그렇죠. 사실 이것을 도입을 하는 것인데 사실 이것은 말씀해주신 대로 무지배일에 가깝거든요. 네. 아무것도 앞이 보이지 않는 천을 쓰고서 미래가 그러야 할 거야라는 그런 사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적으로 이게 사례가 있나요? 전 세계적으로? 좋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해주고 계시는데요. 저 네. 너무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시는지.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한번 중간 점검 느낌으로다가 네. 각자 의견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좀 의견이 많아졌으니까 네. 좀 각자 어떻다고
좋다, 어떻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도희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먼저 기존의 근거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우리가 집중해서 토론했었던 그 학벌을 가리는 것이 절대 능력이나 이윤추구를 가리는 것이 아니다. 능력을 보는 것이 더 이윤추구에 적합하다라는 의견을 메인으로 밀고 갈 것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법제 사회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왜 법제화를 할 수 있냐? 과연 이런 게 성공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라도 기업에 성공적으로 적용된 사례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만의 LGBTQ 제도를 끌어와서 국가 사회 발전을 200년 이상 늦추지 않고 국가가 먼저 주도하여 리걸 마인드 세 번째 법은 사회 현상의 변화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움직여야 한다의 명제를 충실히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요런 입장에 반대하는 또 우리 영빈님의 의견도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도희님의 의견에 총체적으로 반대를 하는 입장인 것이 일단 현재 기업이 학벌만으로 채용하는 기업이 있으면 하나의 사례라도 제시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으나 이 부분 설명 제대로 듣지 못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고학력자를 기업이 선호하는 것이 왜 차별에 해당하는지 차별의 정의와 본질적으로 엮어서 설명을 해주셔야지만 오늘 토론을 하는데 의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 두 부분 저는 꼭 듣고 싶습니다. 대답해도 되나요? 네, 먼저 아까 보였던 그 하나은행 취업 조작 사건에 보면 그 부분을 설명드렸지만 학업의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출신학교의 영향이 컸고 결국 결론적으로 고학력자 섹스카이 출신만 채용이 됐다는 것은 명백하게 학벌만으로 봤다는 충분한 증거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차별과 왜 학벌을 보는 것이 차별이냐를 질문 주셨는데 아까도 차별의 정의를 제가 타고난 차이가 불이익을 만든다. 타고난 차이가 노력의 차이가 타고난 차이를 이기지 못한다. 이것이 저만의 차별의 정의라고 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과 12년 7세고시 이런 상황에서 절대 본인의 능력 혹시 사실 본인의 능력도 타고난 거죠. 본인의 노력만으로 절대 좋은 학교에 갈 수 없습니다. 이것도 타고난 차이가 결국 nurture보다 nature가 결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네. 노력만 가지고서 학력을 얻을 수 없다는 점엔 동의를 하나 네. 기본적으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노력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학벌과 학력이라는 점을 일단 팩트 체크하고 넘어가야 할 네. 것 같고요. 일단 차별은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성별, 인종, 장애 등 특정 기준에 근거하여 개인이나 집단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불공정하게 차등 대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국어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성별, 인종, 장애는 누차 강조드리다시피 선천적인 요소입니다. 네. 근데 학력은 사실 선천적인 요소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거든요. 네. 만약 그러한 연구 결과가 있다면 하나라도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고학력자랑 고학벌자를 선호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차등적으로 대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차등적 대우는 동의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왜 비합리적으로 학력만을 본다고 주장을 하시는 건지 구체적인 사례를 이제 글로벌적 사례를 말씀을 해주시면 오늘 토론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사례 쳐주시나요? 네. 네. 사례 주고 계시나요? 그러면 조금 시간을 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 바로 제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여기 사회계층에 따른 청년 노동시장의 성과 차이, 부와 학력과 직업, 진로교육이 청년 노동시장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라는 사회적질 연구, 한국인문사회지학회에 올라온 강남대학교 원지영님의 논문이 있는데요. 결과에 따르면 20대 초반에서 중반에 이른 기간 동안 아버지의 높은 학력은 청년 자녀들의 취업 가능성을 높였다. 그리고 중상층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들의 경우 부모의 비공식적 지지하에 취업 시기를 미루고 교육 및 훈련을 통해 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획득하고 있음. 이런 자녀 임금과 아버지 학력의 상관관계는 자녀가 30대에 진학한 이후에도 지속된다. 학교 유형에 있어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의 경우 취업 시기는 빠르지만 낮은 임금 수준을 보인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해외 사례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부모님 소득과 자녀 임금, 그 자녀 채용과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뭐 동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 학력은 구체적으로 시험을 보고 사실 학력과 학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정시 같은 경우에는 수능을 보고 입학을 하는 것이고요. 수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이 학원비를 대준다고 한들 시험은 직접 봐야 하거든요. 근데 말씀해 주신 거 보면 부모님 소득이 높을 경우에는 학력이 블라인드가 되게 되면
결국 아버지 소득이 많기 때문에 고소득자 자녀 같은 경우에는 토론 학원이라든지 면접 학원이라든지 다수의 인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학력보다 이제 면접, 토론, 인턴 경험 등의 고가의 사교육에 부모의 소득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닐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취업 실무 능력을 평가한다고 해서 부모의 능력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 영향을. 사교육 시장이 취업 위주로 더 발달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20대, 30대가 되어서 스스로 돈을 벌고 사회 일원으로서 스터디를 만들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들며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실무 능력, 인터뷰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고등학생 때, 7살 때 결정된 것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근데 대학 때 4년 가지고 경험한 스펙도 평생 가지고 가는 거 아닌가요? 네, 평생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 논리적 모순 아닌가요? 12년 동안 한 것은 근데- 왜 블라인드 해야 되고 4년 동안 한 경험만 가지고서 기업이 선별하라고 하는 거야말로 근데 평등을 위배하는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이런 토론 정말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그럼 도희님께서 또 한번 의견을 좀 드려볼까요? 네.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MBC 임현주 아나운서를 아시나요? 몇 년 전에 안경 쓴 첫 여성 아나운서로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임현주 아나운서가 말했습니다. 면접에서 여자가 안경을 쓰거나 메이크업을 하지 않으면 탈락한다. 그리고 연구 결과 20% 이상이 직장에 메이크업을 하지 않고 오는 것은 매너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성의 외모 평가가 극대화되고 있는 이 시대에 채용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채용상의 어떤 차별들은 우리가 너무 학벌에만 집중해서 말씀드렸지만 다른 외적 차별이나 선천적인 차별 등 이런 채용차별 능력주의와 결합해서 더 역학적으로 더 악랄하고 큰 고착화된 구조적 차별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네. 해당 사례가 출신 학교 블라인드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저는 잘 납득을 못 하겠고요. 말씀해주신 성별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인종 성별 장애, 즉 선천적인 요소로 묶이는 거고, 제가 누차 계속 강조드리고 있지만 학력은 후천적인 요소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태어날 때부터 학벌과 학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선천적이라고 주장하시면 일단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저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입론에서 두 번째 논거로 능력 중심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어떻게 능력 중심 사회로 바꿀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과 액션 플랜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네, 저 먼저 앞서 말씀해주신 출신 학교를 보지 않는 게 이 출신 학교가 어떻게 후천적인 게 아니냐고 이해를 못 하셨다고 하셔서 그분은 계속 부딪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말씀드렸다시피 7살 때부터 대치동 교육을 받은 것이 어떻게 본인이 타고난 게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본인의 물론 당연히 본인의 노력이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 비율이 네이처가 70%, 널처가 30%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 타고난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두 번째 질문 한 번만 더 반복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간단하게 반박 드리고서 네. 답변 드릴 텐데, 타고난 게 70%고 노력이 30%면 선천이 아니라 국어 사전 정의상 후천적인 거 아닌가요? 아니, 타고난 게 70%인데 네. 어떻게 선천이 아니죠? 70%가 그 과반이죠. 30%가 있잖아요. 일단. 아, 노력 30%가 있다는 과반이 것 자체가 있잖아요. 후천적이라는 것이고, 100% 선천과 100% 후천은 없습니다. 외모도 사실 태어난 이후에 가꾸면서 후천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타고난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선천적이라고 부르는 것이 100%라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용어 정의가 좀 레인지가 좀 넓으신 것 같네요. 그럼 좀 넘어가서 다시 질문을 드리면, 네. 두 번째 논거로 능력 중심 사회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만들고 싶으신지 구체적인 액션 플랜과 로드맵이 궁금합니다. 네, 잠시만 시간을 주시겠어요? 좋습니다. 네. 지금 토론 한 중후반 정도로 넘어왔는데요. 이제 영비님도 네. 의견 정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도희님도 정리하시는 동안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굉장히 이렇게까지 뜨거워질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는데, 네, 어떻게 답변할 준비 되셨나요? 네, 도희님 답변해 주세요. 제가 생각하는 능력 중심의 사회는 우리가 네 번째 근거로 제시했던 채용의 투명성 제고와 함께 이루어졌을 때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현재 능력이라고 하면 직무 적합성인데, 많은 기업들은 자신의 직무 적합성의 기준을 매우 모호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더 사교육 시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기업에서 자신이 원하는 직무 적합성, 자신이 보는 그런 성적 기준들을 더 명확하고 투명하고 모두에게 공개적으로 공개한다면 이것이 능력 중심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능력 중심 사회 자체가
정량적인 요소가 아니라 정성적인 요소. 정량적인 요소죠. 제가 예시 그 토익 점수 이런 거는 예시일 뿐이고 그 정량 투명성 직무적 합성이라는 것 자체가 기존적으로 맨 상위의 개념에 있어서는 추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의 반도체 기업에서 인사 담당자로 일하고 있다면 반도체에 대한 이해도와 또 전자전기 물리학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활용 가능성 더불어서 요즘에 필요한 인공지능 툴의 이용 능력을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더 깔때기처럼 밑으로 내려온다면 이제 더 정성적인 평가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절대 정량적인 평가와 정성적인 평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나 정량적인 평가가 더 상위의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량 정성 평가를 여쭤본 게 아니라요. 네. 제가 여쭤본 것은 그러니까 기업이 그것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구체적인 요렇게- 액션 플랜과 로드맵을 부탁드린 건데 네. 구체적인 액션 플랜과 로드맵은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가 발언을 또 드릴까요? 네, 한번 네. 하시죠. 그러면은 이게 로드맵이 아니면 무엇일까요? 투명성을 제고하라. 정확한 직무 적합성을 공개하라. 이게 액션 플랜입니다. 직무 적합성에서 모든 채용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정성 평가가 맞는 거잖아요. 근데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둘은 떼어낼 수 없는 관계고요. 100%란 건 세상에 없고 정량 평가가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정량 평가 이후에 정성 평가 이후에 정량 평가를 해야 된다. 이게 로드맵이자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기준을 네. 만들고 평가 네. 기준을 세세화해가지고 기업이 자신의 자본을 투입해 가면서까지 채용 테스트를 새로 만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만 무슨 말씀을 하실 건지 알 것 같은데 기업이 왜 자기 돈을 들어서까지 그냥 학력으로 띡 뽑으면 되는데 왜 굳이 정성평가, 정량평가, 로드맵을 만들어야 되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래서 그게 왜 현재 그 신입 채용이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연히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겠죠. 블라인드 채용 자체도 국가가 주도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에 맞는 서포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서포트가 가능할까요? 예를 들면 기업이 자신의 사업을 아무리 오래 유지했다고 하더라도 직무적 합성을 판단하는데 사회적 책임감을 넣지 못할 수도 있죠. 이런 부분에서 국가가 어떤 설명회나 박람회나 그런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서 함께 직무적 합성을 의논하고 그것이 과연 사회적인 역할에도 충분히 기능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가의 채용 기준을 민간 사기업에게 일반적으로 강제하겠다는 말씀을 지금 왜- 하시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왜 대화를 하는 게 강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대화를? 만나서 박람회나 만남을 통해서 직무적 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을 뿐입니다. 절대 국가가 강제하자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최종 결정권은 이익 집단인 기업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본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네. 기업이 고학력자랑 고학벌자를 선호하는 것이 네. 이윤극대화가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고학력자 고학벌자를 선호하는 것인데 그것이 차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주장을 하시면서 네. 선천적인 요소랑 후천적인 요소를 구분하지 않으시면서 차별의 정의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계시고요. 제가- 그리고 국가의 채용 죄송합니다.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한 차별의 기준이 선천적이고 후천적을 구별하지 않는 그것이 차별의 기준입니다. 선천적인 후천적인 건 구별할 수 없다. 그것을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익 추구 집단인 기업이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체 과정에 대한 그걸 독재자처럼 결정할 수는 없는 거죠. 이익 추구 집단도 결국 사회의 일원일 뿐이고 사회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성장한 기업입니다. 당연히 엔터프레너십에서 사회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맞춰서 대화 정도는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요 정도 양보드리는 바입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 법률안이 시행된 국가가 프랑스 한 국가 정도밖에 없는데 사실 이것이 프랑스 경제랑 비교해봤을 때 사실 이것을 긍정적으로 치는 근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차별이 본질적으로 말씀해주신 차별의 정의는 굉장히 포괄적이라고 생각을 맞아요.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찬성측 패널분께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아나운서분께는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사드리면 차별인가요? 아니죠. 왜냐하면 거기 사이에는 등위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기업의 면접에 붙는다 떨어진다. 여긴 완벽한 등위가 있죠. 바닐라 아이스크림, 초코 아이스크림. 만약에 내가 초콜릿 아이스크림 좋고 우리도 둘 다 초코 아이스크림 주고 everybody 초코 아이스크림 좋아하는데 아나운서님께만 초코 아이스크림 드렸다. 이건 차별일 수 있지만 우리의 기호가 어떻게 차별이 될 수 있습니까? 완벽한 등위가 있어야 그것이 차별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계속 강조드리는 거잖아요. 어디에 등위가 있습니까? 기업에게 기호와 선호가 있는데 기호와 선언은 네, 그냥 기호와 선호와 차별이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른지를 입증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차별에는 등위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용에서 떨어지고 면접에 붙는 게 등이죠.
기업이 그냥 얘 마음에 드네 이건 기보죠. 그렇지만 얘가 좋은 학교 나왔네 너 붙어 이거는 그런 사례가 차별입니다. 하나라도 있냐고. 그러니까. 방금 그 하나은행의 사례를 계속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은 스펙과 학력과 학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자료라고 이미 해당 자료에 네,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백하게 중간에 가운데 선이 그어져 있는데 그 밑에 탈락한 분들의 학력 제외한 모든 활동의 내용이 더 풍부했습니다. 그렇지만 학벌만으로 저희 결정을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정량적인 다른 그 학벌 외의 용소를 학벌과 함께 공개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에게 변명할 여지를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찬성측 팬들께서는 근데 사실과 해석을 혼동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팩트는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는 게 팩트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찬성측 패널의 해석 아닌가요? 해석입니다. 그렇지만 팩트는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지만 결정적 영향을 준 것은 학벌이다. 이것이 팩트이고 심상정 의원이 왜 그 기사에서 분석한 바입니다. 사실 살짝 다른 본질적인 얘기입니다만 진실과 해석 사실 팩트와 해석을 이것 또한 완벽하게 구분할 수 없습니다. 팩트에서 해석이 출발하는 것이고 모든 역사는 다 역사가의 저술일 뿐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해석이고 진실이란 없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의 해석이 그렇게 본다면 많은 기사와 그 의원들이 법률을 제안한 의원들이 그렇게 해석한다면 그것이 진실이 아닐까요? 좋습니다. 정말 열성적인 토론 20분 자유토론 20분 진행해봤는데요. 두 분 다 뭐 어떻게 자신의 의견을 많이 말씀하신 것 같나요? 좀 부족하면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부족하셨어요. 20분이나 했는데. 네, 이제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최종 결정을 내릴 시간인데요. 두 분의 마지막 한마디를 한 3분간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도희님 먼저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네,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고 싶습니다. 고용차별금지법 제정은 개인의 정의와 공정한 사회를 향한 입법적 의지의 표명입니다. 실질적 평등 실현과 지속 가능한 노동 시장 구축을 위해 본 문제가 반드시 필요하며 여러분이 청년 당사자, 채용 당사자로서 자신이 일궈낸 성실함과 그 결과 12년 노력의 결과를 무시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만 우리는 이미 20대를 통과하고 있고 30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절대 부모의 능력과 부의 큰 영향을 받아서 이뤄낸 것을 자신의 가장 큰 유일한 자랑거리로 내세울 수는 없는 바입니다. 자신이 번 알바비로 뭐 사교육을 하든지 해서라도 자신의 실무 능력과 직무 적합성을 찾아서 자신과 정말 잘 맞는 채용 자리를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영빈님께서도 마무리 발언해 주세요. 네, 청중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시청하셨나요? 저는 본질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문제인 학벌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미시적으로 매우 작은 범위인 출신 학교를 블라인드하자는 법률과 정책이 절대 커버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질적으로 플로이센식 현대식 교육 플러스 록펠러식 현대식 교육에서 벗어나서 북유럽 중심의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잘하는 것을 기를 수 있는 교육 시스템으로 변화해야지, 즉 교육의 구조 개혁이 일어나야지 본질적으로 학벌주의가 타파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오늘 그런 입장에서 토론 전개해서 재밌었고요. 이제 토론 마무리 발언으로 토론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서 누차 설명드렸듯이 출신학교 채용 차별법 방지법이 도입되더라도 명문대학은 결국 답을 찾을 겁니다. 소속 대학생이 취업에 실패하면 대학은 명문대학 타이틀을 잃어버리게 되고 취업을 잘 시키는 대학이 새로운 명문대학이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블라인드로 가린 빈칸은 새로운 명문대가 제시하는 취업 맞춤형 교육이나 부모의 경제력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고가의 사교육을 통한 스펙 확장 또는 순수하게 운이 작용하는 마이클 샌델의 무작위 선발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애초에 학력과 학벌을 왜 블라인드해야 하는지 그 목적과 이유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졸 신입은 학력과 스펙으로, 경력자는 이력과 경력으로 채용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 건가요? 아울러 기업이 특정 대학의 학풍이나 문화를 선호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무엇이 잘못된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채용차별방지법은 인사검증의 어려움과 채용 왜곡을 키워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인 공정과 상식을 현저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법안을 발의한 강득구 의원은 1998년 2회 지선부터 2020년 21대 총선까지 선거 벽보에 성균관대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이라는 학력을 표기했으면서
초선으로 당선된 이후인, 즉 경력자가 된 이후에는 20대 총선 벽보에 이력과 경력으로 도배를 해놨습니다. 이제 와서 출신학교 기재를 금지하자는 것은 내로남불에 불과하다는 점 본질적으로 비판하고 싶습니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 아래에서 성장과 발전의 모멘텀을 마련하고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과 기업의 자유가 최대 한도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강조하며 스피치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두 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첫 토론 사회를 보는 거라 긴장 많이 했는데요. 찬성과 반대 입장이 이렇게 팽팽하다는 걸 저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바로 여러 시청자 여러분들의 최종 의견을 확인해 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투표 지금 화면 좌측 하단에 보시면 QR코드를 통해 투표하실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투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투표하시는 동안 실시간으로 반응을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빠띠 타운홀 댓글창에도 여러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밍밍님께서 의견 주셨는데요. 찬성 패널님, 학벌 등 개인이 가지고 있는 노력의 산물을 알지 못한다면 기업은 어떻게 사람을 뽑는 기준을 마련해야 할까요? 사실 대기업이 아니고서야 작은 기업들은 별도 시험까지 만들며 직무 역량을 평가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인사를 보는 게 일반화된 것이기도 하고요.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 반대 패널님께서 질문해 주신 거랑 비슷한데 아마 43분 전 의견이라서 수정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드렸던 국가 지원과 대화를 통해서 직무 적합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립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생각하고요. 이 작은 기업들이 별도 시험을 만들기가 어렵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스펙이 부족한 사람도 작은 기업의 적합성만 맞는다면 자신과 맞는 니쉬를 찾아서 더 좋은 기업을 타겟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반대 패널에도 온 질문을 한번 읽어볼 건데요. 취업 희망님께서 의견 주셨습니다. 반대 패널님, 일하시는 것을 보면 학력이 일잘러임을 딱히 증명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주 자주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기업은 점점 더 학벌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커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학교 이름이 적혀 있으면 일잘러이기를 증명하기보다는 우리가 남이가 이왕 뽑을 것 같은 학교 혹은 같은 혹은 엘리트를 뽑아야지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학교 이름이 안 적혀 있고 다른 항목과 내용들로 사람을 뽑는 것이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한국 사회의 강력한 평양 혹은 장애물을 걷어낼 수 있는 방법인 건 아닐까요?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러한 블라인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 국한해서 적용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자유경제, 시장경제 질서 아래에서는 민간 사기업들에게 최대한 많은 채용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한 것이고 또 말씀해주신 대로 현재 기업이 학벌만으로 채용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용차별방지법의 입법 목적도 달성할 수 없고 기대 효과도 불분명하다는 점을 제가 토론에서 누차 강조를 드린 것이고 기업이 이윤극대화를 위해 이제 고학력자와 고학벌자를 선호하는 것은 결국 기업의 채용 자율권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매듭 짓겠습니다. 네, 또 모기가 애행님께서 어떤 질문을 좀 주시면 좋겠다고 하시는데요. 블라인드 채용에서 학벌이 공개되지 않을 때는 경력과 직무에 관련된 질문 혹은 능력에 대해 물어봐 주셔요. 그렇지 않을 때에는 서울이 중심인데 지방대에서 트렌드를 따라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또 추가로 블라인드 채용이 시사하는 바는 편견을 차단하고 학벌 외의 기준을 재구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분은 일반 채용은 기존 사회적 위계를 재생산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고 하네요. 나아가 여기서 도출되는 것은 법의 문제보다는 사회적 인식이 제도를 압도하는 구조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벌 중심적 인식이 어떤 평가 기준을 형성하고 또 문제들을 재생산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고 하네요. 두 분 의견 함께 들어볼게요. 저 먼저 하겠습니다.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것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채용 자율권을 가지고서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영역이지 그것을 국가가 강제하는 것 자체가 기업의 자율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력과 경력을 보고 뽑으면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경우 저희와 같은 대졸 신입자 같은 경우에는 스펙을 가지고 취업시장에 뛰어들 수밖에 없고 경력직 같은 경우에는 5년차, 7년차 같은 경우에는 탄탄한 커리어가 있거든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기업은 이제 리스크가 큰 스펙만 있는 대졸 신입자보다는 이력과 경력이 탄탄한
커리어가 탄탄한 경력직을 선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졸 신입자의 취업난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제가 논증적으로 논리적으로 풀어서 설명드린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너무 중요한 부분을 빠뜨렸는데요. 이 모기가 A님께서 여기서 이야기가 하고 싶었던 두 가지는 학벌이 공개되었을 때는 학업 외에 노력은 무가 된다는 것. 서울 내 대학교의 층위도 있지만 지방과 중앙 간의 인식차도 굉장히 크다는 것이라고 하네요. 요것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지방 쿼터제 같은 거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방 경쟁력이 많이 약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가 막대한 자본을 쏟아서라도 뭐 예를 들면 영남이라든지 호남이라든지 강원권이라든지 충청권에 메가 클러스터를 형성해가지고 사실 기업들을 다시 뛰는 심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방 쿼터제를 일정 부분 도입을 하면 좋겠지만 그러기 어려운 상황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문화적 다양성이 이윤극대화를 유발한다는 이러한 논리적 그러한 연결 구조를 강조해서 좀 설명을 하면 기업들도 그렇게 채용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입장 네, 보여드릴까요? 도희님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쿼터제에서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많은 정보에서 공무원과 아나운서 쿼터제, 아나운서 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쿼터제 결과 오히려 능력 있는 여성이 능력 없는 남성을 붙이기 위해서 떨어지고 여성의 사회 진출을 막는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정보 공개는 결국 정보 사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이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요구할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아까 앞서 그 모기가 A님의 앞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월드뱅크 은행장 출신의 저자가 책에서 저술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하층 계층에서 상류층으로 가는데 필요한 세대는 무려 6세대입니다. 6세대면 무려 약 180년 전이죠. 네, 조선 시대인데 뭐 일제 감정기 때 친일이라도 했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단 2세대만 필요합니다. 이것이 과연 학벌만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와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학벌 중심적 인식은 결국 모기가 A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도를 압도하는 구조, 사회적 인식과 결정되어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세 번째 근거와 같이 법적인 리걸 마인드의 리드가 결국 우리 사회 문화로서의 차별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채용이 결국 법적인데 우리가 채용해서 학벌을 보지 않는다면 굳이 평상시에도 다른 지방 출신 학교라고 깔보고 그런 일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투표 많이 해주셨나요? 지금 유튜브 댓글창에도 보시면 멋져요, 응원합니다, 불꽃 튀네요, 이런 반응이 다수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떠셨나요? 많이 이렇게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투표해주신 결과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용차별방지법에 찬성한다는 분이 7분, 또 채용차별방지법에 반대한다는 분이 6분. 우리가 처음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분명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찬성 측이 5표, 반대 측이 3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7표, 6표 이렇게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7표, 6표, 또 계속 바뀌고 있는, 한 분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마음을 확인하고, 또 지금 보시다시피 7표, 6표, 6표, 7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은 여전히 우리가 함께 합의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은 어떠셨나요? 오늘 정책 배틀 청청의 시작을 함께 해주셨는데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도희님 먼저 소감 말씀해 주시죠. 오늘 정말 오랜만에 토론에 참여했고 처음으로 정책 토론 라이브에 참여했는데 정말 재미있었고요. 특히 사회자님 너무 중재 잘 해주시고 반대 패널 분께도 많이 배우고 갑니다. 앞으로도 저도 또 유연한 법과 사회를 위해서 더 노력하고 토론에 깊은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토론을 매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원활하게 말이 나왔던 것 같고요. 오늘 같이 토론해주신 김도희 패널님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진행해주신 아나운서분께도 감사드리고, 또 이런 행사 기획해주신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결국 이 법률안에 대해서 저희가 찬성과 반대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뿌리 깊은 고질병인 학벌주의를 타파해야 한다는 인식에서부터 기인을 했는데, 저는 사실 출신학교 채용차별방지법을
이제 도입하는 것보다는 사실 교육의 구조 개혁을 빠르게 이뤄내 가지고 AI 시대 맞춤형 교육으로 빨리 전환하는 것이 사실 학벌의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해당 법률안 도입에는 반대를 했습니다. 저기 마지막 발언인데 이렇게 의견 껴넣는 거 치팅 아닌가요? 도희님도 한마디 저 더 한마디 실무 싶으신가요? 하겠습니다. 도희님도 네 말씀해 주시죠. 법제화가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인공지능 융합형 인재를 키워낸다 한들 법이 먼저 법제화가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동전 뒤집듯이 바뀔 수 있는 것이 기업과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취준을 응원합니다. 네, 채용 시즌인 만큼 4월 첫 방송의 주제는 채용차별 방지법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해봤는데요. 여러분 혹시 어떠셨나요? 청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간? 오, 지금 빠띠에서도 소감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취준생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와서 투표도 많이 하고 의견도 많이 남겨주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취업희망님께서 다음에도 다른 재미있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신선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열정빈님께서 관심 있었던 주제를 청년들의 입장에서 들어보니 흥미로웠습니다. 다음 화도 기대됩니다. 네, 다음 달에도 예정돼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밍밍님께서 생각보다 엄청 불꽃 튀는 토론이어서 재밌었어요. 사고를 확장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두 분이 너무 열정적으로 토론을 펼쳐주신 덕분에 이렇게 뜨거운 토론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로운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청청은 사회적 협동조합 빠띠, 대학알리, 그리고 공익저널, 뉴스 펀캐스트의 후원과 함께합니다. 함께해주신 두 패널 분들도 뜨거운 토론 펼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